우리 마지막 해안지형 강의인데 마지막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오랜만에 일반 교실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듣기가 마지막 한 강의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서 어제 원래 다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고 이제 오늘 다시 찍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해안지형 춥다. 무엇보다도 내가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후딱 끝내고 여러분들도 얼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먼저 해안지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해안지형을 해안 표적지형이다 그리고 해안 침식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우리 55페이지부터 같이 보면 돼.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오늘 마저침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표적과 침식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교과서 55페이지의 가운데 쪽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지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적 지형 같은 경우는 만, 그리고 침식 지형 같은 경우는 곳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을 때 바다 쪽으로 드러난 이곳을 우리가 곳이라고 부르고 움푹 들어간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을 우리가 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해안 표적지형은 구체적으로는 해안 표적지형에 뭐라고 해야 되지? 모래해안이나 아니면은 갯벌해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침식지형으로는 이제 암석해안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위쪽 좀 같이 보게 되면은 해안지형에서의 이번에 지형형 작용, 그리고 해안지형에서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먼저 파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파랑은 이제 파도 생각하면 돼. 파도의 힘에 의해서 이제 침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파도에 의해서 물질이 운반되기도 하고, 두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연안류라는 게 있는데, 자 연안류는 말 그대로 연안, 바닷가의 주변에서 바닷물의 흐름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연안류 같은 경우는 파랑이랑 뭐가 다르지? 파랑도 결국 그 해안가 주변에서 그 물의 움직임이니까 연안류랑 무엇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파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육지와 수직으로 바로 이제 만나는 이런 흐름을 파랑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연안류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부릅니다. 조류에도 당연히 이제 침식이라든지 아니면 운반, 퇴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 이따 배워볼 갯벌해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조류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바람.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도 물질이 운반되는데, 바람에 의한 물질 운반은 우리가 건조지형 이야기를 하면서 바르한이라고 하는 사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바닷가에서도 해안 사구,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해안 사구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해안 사구는 바로 이 해안 지형의 형성적 요인 중에서도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집안의 융기 해주면 변동. 집안의 융기라 하면 원래 이제 평평하던 이 땅이 시간이 지나서 융기를 한다.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원래는 이렇게 평평한 땅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되면은 이곳이 이제 땅에 위치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곳이 마치 융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집안이 융기한다거나 해수면이 하강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이제 원래 퇴적이 나타나다가 침식이 주로 나타나고, 침식이 나타나다가 퇴적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집안의 융기, 그리고 해수면 하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 하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랑 연관을 지어볼 수 있냐면은 빙기와 단빙기 이런 거 연관을 지어볼 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기 때는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간빈기 때는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해안 지형에서 지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 5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형 형성 요인들과 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쯤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해안의 유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만과 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아스 해안, 피오르 해안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 곶 프린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만 같은 경우는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형태이다. 여기. 그래서 이곳은 파랑 에너지. 바다로부터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파랑 에너지는 수심이 얕아지면서 점점 더 이제 가파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도가 치게 되거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곳은 조금 더 바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이곳에는 집중이 되는, 고제는 집중이 되는 반면에 만에서는 오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파랑도 운반 퇴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파랑은 힘이 세기 때문에 침식작용을 주로 할 거야. 그러면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상대적으로 침식 지형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퇴적 지형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곶에서는 침식 지형이 암석 해안 등이 주로 나타나고, 만에서는 퇴적 지형이 모래 해안이나 갯벌 해안이 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지도상에서 이제 만과 곶 사이에도 침식과 퇴적 지형이 나뉘어지지만 작은 지형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하나의 해수욕장과 그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해안 바위 이런 사이에서도 침식과 퇴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에서 하여튼 곳에서 침식이 되겠지. 이 침식이 된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바로 연안율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양쪽 주변 만에 퇴적이 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흔히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과 고제 특징과 이곳에서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에 대해서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은 둘 다 침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침식이 이루어진 곳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는 지형, 이 공통점 하나와, 두 번째로는 이 두 군데는 모두 다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리아스 해안인지 피오르 해안인지 정확히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나누어 붙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누어서 배우는 거겠지. 그래서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왜 그런 골짜기가 형성되었는가. 지금은 물이 들어와 있지만 과거에 이 물이 들어온 골짜기가 어떤 이유로 어떤 형성 작용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는가, 이 차이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아스 해안 같은 경우는 하천의 침식을 받아서, 하천의 힘에 의해서 침식을 받았고 이곳이 골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하천은 빙하지형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천은 힘이 세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빙하보다는 힘이 세지 않다고 했지. 그래서 골짜기에 바닥만 끊임없이 깎기 때문에 이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된 곳은 우리가 V자곡이다 라고 부르고, V자곡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복잡한 해수면이 형성된 곳을, 우리 해안선이 형성된 곳을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는 빙하지형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이 돼. 빙하는 힘이 세다고 했지. 그래서 모든 걸 다 깎아버리니까 이번에는 그치, 바로 U자곡을 형성을 하고, 빙하는 그 다음에 이 U자곡에 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피오르 해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아스 해안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제 멀지 않아 우리나라 서해안 생각을 하면 되고,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는 뭐 뉴질랜드의 남섬이라든지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이런 곳들에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 다 공통점 이야기한 대로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왜 이런 복잡한 해안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골짜기가 형성되었느냐. 리아스 해안은 하천, 그리고 피오르 해안은 빙하,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 우리는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골짜기에 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결국 이 두 개는 상대적으로 해안선이 낮을 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아스 해안, 피오르 해안, 이 바닷물이 들어온 곳들은 전부 빙하기 때에 이제 침식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곳의 해안선이 복잡해졌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갈게. 56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안 침식 지형과 해적 지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칠판을 한번 지우고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안 침식지형부터 이야기를 할게. 해안 침식지형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만과 앞곳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더 흔히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침식력이 강한 파도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볼 수가, 좀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안 침식지형 같은 경우는 먼저 해식에부터 이야기를 할게. 해식에라는 것은 바다에 침식을 받은 애가 절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건조지형 하면서 애추 얘기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때의 애자도 절벽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같은 애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해식에는 결국 그러면 바닷가에 형성된, 바다의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절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계속 어떤 노출된 그런 암석면이 파도의 힘을 받아서 침식을 받게 되면은 절벽이 형성될 테고, 이곳을 해식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 포트 캠벨 국립공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절벽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지. 여기를 해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왼쪽 위에 해안 단구의 형성 과정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해식에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해식에 다음에는 이제 해식동이라는 게 있고, 식동, 씨앗치, 시스테까지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얘네들은 그 형성의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어서 설명을 할게. 해식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절벽이 계속 이제 파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침식이 되는 건데, 모든 것들이 똑같이 침식을 받게 되면은 바로 해식에가 형성이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절벽 덩어리라고 해도 실제로는 똑같이 다 침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약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암석면을 그려보았을 때 어떤 곳은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한 곳이 있을 테고, 이번에는 여기가 약하고 여기가 강한 곳이 있을 거야.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의 침식을 받아 이 지역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상이 되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강한 부분만이 남을 테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어지고 나머지 이 부분이 남을 거야. 그러면은 요 강한 부분만 남았을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혼자 우뚝 서서 있는 바위가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텍, 바닷가에 있는 하나의 이제 뭐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시스템
바닷가에 있는 그냥 바위들, 또 써있는 기석 같은 바위들, 이런 것들이 전부 C 스택에 해당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하고 나머지가 강해. 그러면은 여기만 침식을 받고 나머지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다에 침식을 받은 동굴이다 라고 해서 해식동이라고 불러. 그럼 씨아치랑 해식동은 결국 요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맞거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계속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동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만 나가버렸어. 육지랑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냥 요게 이런 식으로 바닷가에 하나의 아치 모양으로 얘만 남아있는 거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씨아치라고 부릅니다. 얘는 씨아치. 그리고 얘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때는 해식동. 둘의 차이를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식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식대는 이번에는 파도에 침식을 받은 대지, 평평한 땅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흔히 방금 얘네들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줬지. 이렇게가 헷갈리기 쉽고 이렇게 해식애랑 하식대 같고 왜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는 절벽이고 하나는 평평한 땅이잖아.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해식애는 바다에 침식을 받은 절벽, 절벽. 그 다음에 하식대는 파도에 침식을 받은 대지, 요 평평한 땅. 그러니까 해식애, 하식대 이렇게 생각해야지 두 개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56페이지 왼쪽 위에 그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무엇이 해식이고 무엇이 하식대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해안 지형 형성 과정 중에서 그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이 있었지. 이런 하식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융기한다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은 이제 이곳이 바다, 그 언제든지 이제 물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바다 해수면쯤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더 이상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높은 곳에 있는 하식대는 더 이상 우리가 하식대라고 부르지를 않아. 이때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해안 강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침식으로 형성된 이 하식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혹은 불타거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식대에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의 해발 고도를 갖추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해안 간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프린트나 교과서의 이야기들 같이 보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안 해적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해안 해적지형 같은 경우는 먼저 사빙,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이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하게 접하는 해안 해적지형이자 해안지형이지.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지. 그곳이 바로 사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주.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냥 모래밭이 사빈이라면은 사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빈이 있을 때 요런 모양이든지 요런 모양이든지 요런 모양이든지 어쨌든 좀 이렇게 길게 퇴적된 이런 이제 해안 퇴적지형을 우리가 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은 여기가 섬이고 육지야. 그러면은 원래 섬과 육지는 분리가 되어 있었을 텐데 요 사주에 의해서 섬과 육지가 연결이 됐지. 이럴 때 얘를 특별히 육계사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육계사주에 의해서 연결된 섬이기 때문에 육계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
아까 만과 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만에 해당하지. 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또 그쪽에서 사주가 성장을 해. 여기서도 사주가 성장을 해. 그러다가 이 사주가 계속 성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는 만이 아니라 무엇이 되지? 호수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성장으로 막혀서 호수가 된 이곳을 우리가 바로 석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석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만이 왜 형성이 되었나 보았더니 후빈기, 빈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골짜기 물이 들어와서 많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형성된 그 다음에 만의 입구 쪽에 사주가 성장을 해서 이 호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그마한 하천이 있어. 하천이 물질을 운반해. 바다에서도 이렇게 토종 물질들이 운반돼. 그래서 결국 석호는 언젠가는 메워져. 그래서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안 사고. 해안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빈 있지. 사빈이 있고 바닷가에서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바람은 사빈의 모래를 육지 쪽으로 운반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모래가 쌓여서 모래 언덕이 형성되는데 얘를 이제 해안 사고라고 부르고 우리가 건조 시험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바람 같은 경우는 되게 세 보이는데 운반하는 힘은 그렇게 세지 않다, 크지 않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빈에서 바람이 불어서 물질을 운반을 하잖아. 그러면 큰 모래와 작은 모래 중에 어떤 것을 운반할 것 같아? 그렇지, 작은 모래를 운반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빈보다는 사구의 모래가 그 입자가 더 작고 고운 모래들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래 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갯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갯벌 같은 경우는 밀물 때는 바닷가에 바람 대신 썰물 때는 드러나는 해안 표적 지형이고 이곳은 이제 조류 아까 얘기했던 해안 형성 그 기구들 중에 조류에 의한 표적이 주로 나타나면서 어떤 곳에 이제 갯벌 해안이 잘 형성되어 보았더니 토사구 공량, 퇴적물의 공급량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 민물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면서 파도의 힘, 파랑의 힘은 작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끌어나가도 파랑이 침식을 해버리면 소용이 없겠지. 파랑의 힘이 작고 그 다음에 섬이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로막힌 결국 외해 주변의 큰 바다에 힘을 적게 받는 곳에서 갯벌이 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 해안과 모래 해안은 둘 다 표적 지형에 해당하지만 입자는 갯벌 해안의 입자가 더 작은 미림 물질이고 그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북해연안, 캐나다의 펀디만, 우리나라의 서해안, 미국 조지아주의 해안 이런 곳들에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 아니면 이제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하구 이쪽도 갯벌 발달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해안지형을 이제 보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간척이 문제가 좀 많다. 환경을 파괴한다. 생태계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네덜란드 조금 더 생태적으로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는 간척을 했던 땅을 다시 이제 갯벌로 돌리는 역간척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활동들이 나타나 있고 교과서에는 이제 갯벌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는 산호초 해안이라는 게 있는데 산호초 해안 같은 경우는 산호 자체가
열대기, 따뜻한 환경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빨리 형성이 된다기보다는 산호가 이제 살다 죽었다 하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여서 천천히 형성이 되는데, 이제 사람의 손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관광 이런 걸로 인해서 파괴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 산호섬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정도까지만 산호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산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필요하면은 추가로 이야기를 해줄게.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일단은 내가 수업을 끝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과서 진도 중간고사까지 다 나갔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특히 이제 이 지형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보다는 지형에서 이제 사진이나 모식도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나와서 수업하면서도 선생님이 TV로 보여줬던 것들, 그런 거 좀 기억해주면 좋겠고, 기후 부분에서는 그때 이제 각 기후 하면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후 그래프 보는 법들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고, 지형에서는 얘기했듯이 이런 형성 과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지형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보여주는 모식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나는 문제를 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교과서랑 프린트 둘 다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잊었을까봐 우리 지역지리, 처음에 했던 지역지리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팽개 치지 말고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간고사 볼 때야 이제 다시 얼굴을 볼 텐데,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맞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